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네, 오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두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 날이 눅눅하다 보니까 축축 처지던데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네, 건강 관리가 뭡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치받으세요 도대체? 아니, 덕담까지 치받아 버리면 뭐 어떻게 진행하라고? 아니 그만큼 뭐 방송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아, 건강보단 예. 방송. 네. 저한테 불만 있으면 따로 말씀하세요. 우리 사법논담 전에 이제 정치 잡담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어떻게 될까 이제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 예측이 맞았어요. 저희 윤리위가 그래도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준석 대표 소명은 듣고 해야 된다.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이번에 7월 7일에 이제 관전 포인트라면 관전 포인트는 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그날 즉일 선고, 소위 말하는 즉일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또 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별도로 잡을 거냐, 이제 네. 이게 포인트죠 앞으로는. 네. 전망을 해주신다면 저는 솔직히 시간 더 끌지 않을까라는 느낌 듭니다. 왜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 네, 왜냐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의 소명 내용이 생각보다 꽤 복잡할 수도 있고요. 뭐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걸로 아주 단순할 수도 있지만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윤리위에서 그날 바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조금 더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신중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번 주말에 뭐 주말쯤에 경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30일 내일 아닌가요? 내일입니까? 내일? 그렇다면 이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른바 안철수 장제원 저격한 것과 관련해서 그럼 찐간장 한번 뭐 마셔보겠냐는 취지로 대받았잖아요. 예, 찐간장은 이 김성찐 간장 해서 뭔가 김성진의 진 네, 얘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경찰에 가서 우리가 진술할 수 있어라는 밑자락을 깔아서 원래는 네. 배현진 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간장 비유가 진과 잘 안 많이 맞네요. 많은 이 걸 할 수 대표님은. 있네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없는 채로 할까? 그리고 본인도 윤리위에 불러만 주면 우리 가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게 사실 증거인멸 교사만 이 징계위의 안건으로 회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성상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상납을 했다라는 사람이 되게 구체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천하람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징계 여부를 떠나서 네. 날이 갈수록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뭔가 뼈 있는 말이 계속 오가는 빈도가 너무 높죠.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일단 이준석 대표의 관점에서 좀 보면은 저는 이런 공격의 빈도가 높아진 그 결정적인 그 티핑 포인트는 공천 개혁을 얘기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신위를 띄우겠다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천 개혁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당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참전을 개시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본인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니까 어떤 좀 그런 형태 이준석 표 공천 개혁에 대해서 원치 않는 세력 내지는 차기 당대표에게 붙어가지고 좀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기존부터 그냥 감정적으로는 싫어하는 분들이 당내에 많았지만 이제는 실리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반대해야 될 필요성이 그때 이제 크게 대두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흐름을 타게 되면 대선 지선을 승리한 약간의 혁신적인 30대 당대표가 공천 개혁을 하겠다. 이게 한번 흐름을 타면 이거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인 것 같고 두 번째 관점은 그냥 이준석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실제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리더십이나 언론이 묘사하는 것도 이른바 친윤계의 네. 조직 플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준석 대표가 친윤계에 대적할 수 있을 만한 당내 세력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습니다.
네. 네, 애초에 없었고 그런 세력을 본인이 만들려는 생각 자체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형님 동생 하면서 당내에 세력을 만드는 스타일의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본인의 스피커의 힘으로 이거를 다 돌파해 왔었는데 당장 선거가 2개 다 끝나고 이제 평시가 되다 보니까 스피커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윤계에서 힘으로 들어오는 압박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과연 그 어떤 방어막 내지는 세력이 당내에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친윤계의 압박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우리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죠. 이러면 또 누가 전화 오는 거 아닌가? 왜 뭐 맞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그 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 그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경찰이. 네. 그래서 이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50일 넘게 답변서를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래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일단 경찰이 일반 피의자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혜이기 때문이죠. 네. 보통은 변호사 입회해서 조사를 받는 피해자들도 좀 드물기도 한데 변호사가 입회를 하더라도 대리 진술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피의자가 주되게 진술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조금 보완을 한다든가 조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와 의도가 다르게 좀 기재가 됐다든가 이런 걸 이제 변호인 조력을 받는 부분인데 제가 서면 조사하는 건 일반인들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당선된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고소고발 정치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이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뭐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혜입니다. 찾아봤더니 경찰에 관련해서 규칙이나 내규로 정하고 있는 지침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본인들의 경찰의 필요성에 따라서 권력의 눈치 보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면 조사는 이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마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도 50일 동안 내지 않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10년 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업무방해, 뭐 사문서 위조, 시효 7년, 뭐 상습 사기가 설사 인정되더라도 10년 시효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효를 흘러보내겠다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서면 조사 뭐 사실 실무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꼭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경찰에서 뭐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뭐 종종 행해지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행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빨리빨리 뭐 답변하시고 신속하게 임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방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또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당시에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뭐 밝히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선대본부에서 대응하는 거에도 꽤나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또 서면 답변이라는 것은 이게 한번 내고 나면은 또 바로잡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찰에서 데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면은 뭐 언제까지 제출하시라라고 뭐 제출 기한을 또 설정하지 않을까. 그때까지 제출 안 하면 이제 소환 조사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당연히. 뭐 만약에 데드라인을 설정했는데 그걸 어긴다 그러면 경찰로서도 소환 조사를 안 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렇게까지 갈까요? 체포영장 발부하는 게 통례적이죠. 이렇게 피의자 신분에 있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고 하면은 뭐 영장 발부합니다. 체포영장. 보통은 저희 의뢰인들은 그렇게 경찰이 처리를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까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연락 없이 한두 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합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특히 서면 조사에 불응했을 때 만약에 뭐 소환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 체포영장 이런 걸 얘기할 단계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시면 허위 경력 의혹의 상당 부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공소시효가 이제 간당간당한다라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시간 끌기라면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사당국 당연히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마 시효가 남아있는 걸로 되는 게 2013년도에 안양대 허위 이력을 기재해서 낸 건데 단순히 이게 2013년도기 때문에 7년,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좀 지났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월급을 타잖아요. 급여를 수령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서, 그러니까 속여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라는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수령을 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습 사기 이렇게 의유를 하면 시효 10년의 적용을 받는데 이것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저는 솔직히 시효 완성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그래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실제 경력을 좀 부풀리거나 뭐 내지는 뭐 허위의 이력을 토대로 가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사기죄로 의율한 사례는 저는 사실 거의 있기는 한데 말씀대로 거의 많지가 않죠. 보지는 많지 그런 일반적인 의율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장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수사는 사실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인정을 해서 시효가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볼 가능성인데 그런 경우에도 시효가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시효가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시효를 그냥 흘려보낸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50일 넘게 답변서를 안 보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직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기 경찰청장이 누가 되는 거 보겠죠. 수사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검찰로 가죠 이번에. 예. 자 어제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뭐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인사가 줄줄이 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다시 그 반복하지 말고요. 근데 아예간 인사가 나면 법무부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공정에 대한 의지를 평가했다. 이거 계속 강조를 하던데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 왜? 공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은.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공정에 대한 의지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아니 이제 과거에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공정에 대한 의지는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주관적인 내면의 영역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권력에 의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과거의 그 행정 내지는 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권 초기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거 기용되지 않았습니까? 핵심 요직에. 그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좌천이 많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좌천이 되고 나서도 통영인가 뭐 이런 굉장히 먼 곳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공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검사들을 높게 평가했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좀 바람이 부니까 바로 권력에 따라서 누워버리고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주는 인사를 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극히 주관적인 공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공정 뭐 대선 때부터 공정 키워드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철회할 수는 없을 거고 모든 이 국정 운영, 인사, 공정의 지침대로 기준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인사를 보면 저는 더 문제는 이 검찰 내부에 열패감을 주는 인사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특수통, 이른바 윤석열 라인, 윤석열 전 검사와 인연을 맺지 않은 검사들은 뭔가 이 주요 직책에 등용되지 않고 윤석열 내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이 근무를 한 이력이 수사의 능력으로 검사의 자질로 평가하는 이런 인사 이 부분 많은 정말 2,000명 중에 특수 라인 이런 검사들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고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라인이라는 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검사들은 이게 정치적인 풍파에 따라서 줄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영전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전 정권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편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가는 완전히 그냥 이른바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으로 물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주는 이런 인사가 온당한 인사인지 공정이라는 이 키워드에 맞는 인사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조직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인사가 날 거라는 걸 우려했던 목소리가 있죠. 검찰총장직에서 대통령으로 직진을 했을 때 검찰이 과연 정치적인 어떤 영역으로부터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인사는 아마 사정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사를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계속 꼬리표처럼 달릴 겁니다. 그럼 현학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현학을 한번 가봅시다. 좋죠. 네. 검찰 인사하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드는 걸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판사 인사하면서 공정을 꺼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수사도 늘 공정한 수사를 해야 바로 된다고 그건데요. 얘기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피의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어떤 뭐냐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그것도 적극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공정한 태도라고 하면 이건 기본이죠. 네, 그럼요. 그러면 좌천시킨 사람들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기본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보 인사는 기본을 충실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공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 공정이 아닌 다른 가치로서의 공정이라면 그게 뭡니까? 권력에 맞선 공정한 수사를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을 먹어도 되는 거냐? 저는 바람이 불자마자 들어눕는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약진하는 검사들은요, 좀 웃긴 얘기지만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서 모두 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인정된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진한 사람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중용됐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양 진영에서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부분은 특수부 검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수부 검사가 물론 이 사람들이 절대 선이거나 능력이 형사부 검사에 비해서 무조건 뛰어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특수통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용되고 약진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평생, 그러니까 날 때부터 특수통 검사라는 거가 아니고요. 보통 형사부에서 잘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특수부로 기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가 막 몇 프로다, 공안이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사 생활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특수통인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잠깐만요. 네. 근데 그 말씀은 네.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그렇게 되면 검사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부로 시작해서 수사를 잘하면 특수부로 한다는 얘기는 특수부가 우위에 있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발탁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사부에 있는 분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거나 열심히 안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복형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금감원장이죠.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형사부에서 일을 하다가 회계사 자격이 있고 어떤 금융수사, 특수수사 같은 거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부로 발탁된 거지. 이 사람이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특수부로 한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획통, 공안 이런 분들도 강력 이런 분들도 다 어떤 일반적인 수사를 하다가 필요가 있으면 대검이나 법무부의 기획통으로 갔다가 다시 형사부로 돌아가기도 하고 공안도 마찬가지고 강력도 마찬가지고 이게 순환 보직을 하는 거고 그 보직을 하는 와중에 특수 비율이 좀 높다. 공안 비율이 높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안부 특수부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특수통 검사들은 임용될 때부터 계속 뭔가 특수통 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오해다. 예, 그건 왔다 갔다 아닌데 하는 거다. 네. 검찰 내부에 이른바 엘리트 이런 라인이란 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예. 그러면 특수수사를 하는 공안, 선거사범, 정치인들 수사, 검사들 다 하고 싶죠. 검찰 임관할 때 내가 정치인 거학을 한번 척결해 보겠다. 그리고 특수, 재벌들 한번 내가 잡아보겠다. 이런 걸 하는데 일반 형사부만 도는 검사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고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과 직결되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국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서가 어디냐. 검찰 내부에 형사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부 검사들 그리고 이 형사부에서 넘어간 사건을 공소유지를 해서 정말 피고인들을 죄를 주기 위해서 공소유지에 힘써야 되는 공판부 검사들을 예우하고
보호하겠다. 승진에 있어서도 누락되지 않게 하겠고 좀 더 챙겨주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세웠던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다 저는 허물어졌다라고 보고 그 기조를 뭐 안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물론 특수 라인만 도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특수통, 공안통이라고 분류되는 윤석열 사단이란 게 검찰 내부에서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인사가 많이 나왔는데 형사부 검사, 공판부 검사들도 약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뭐 예를 들면 반부패 수사부, 중앙지검 그런 데는 사실 당연히 특수수사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 보직이라는 데가 주로 어찌 보면 특수통들이 자주 가는 보직들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얘기는 아닙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에 따르면 이제 공정에 대한 의지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고 했으니까 네. 공정의 의지가 탁월한 분들을 지금 전진 배치했으니까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정부라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열심히 할 거다. 윤 대통령도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수사라는 거는 늘 과거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수사를 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라면은 윤석열 정부가 3년차, 4년차가 됐을 때 윤석열 정부 내지는 저희 당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이 않습니다. 사람들이 3년 동안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순환보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후배들도 올라가서 네. 저는 한동훈 윤석열의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야죠. 저는 그거를 하면은 저는 정권 후반기에 굉장히 높은 그거를 평가를 받을 관전 거라고 포인트로만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케이스 2개만 뽑아서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손준성 검사 있잖아요. 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금 그 발령이 났는데 일단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라는 자리가?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일단 뭐 영전이란 표현을 언론이 쓰긴 하지만 왜냐하면 고검장을 이 후보군에 들어가는 자리인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 검찰 윗선으로 갈수록 이 자리는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수평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상 영전이다. 급은 수평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왜 또 이 인정을 받는 자리냐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를 대리해서 이 여러 소송을 지휘를 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승진의 발판이 되는 직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송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기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찰에서 기소한 사람이면 이런 영전성 인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실명을 얘기하기 좀 성모 검사 같은 경우에 형사 7부장으로 영전을 했는데 중앙지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관여했다라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른바 제보자 X의 인적사항 정가조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판결문을 출력을 하고 이것을 그 당시에 뭐 손준성 검사가 직접 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 2명이 있었으니까 그중에 한 명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수사선상에도 올랐었는데 이런 인사들이 발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공정 얘기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저는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그게 누가 됐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검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그런 진영을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검찰주의자라는 평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씨 무죄 방면해주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전을 했다라는 게 참 씁쓸하다는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학의는 사실 거의 치트키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김학의 수사에 관여한 건 아닙니다. 영전한 사람 중에 네, 일단 그건 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손준성이 간 송무부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 약간 한직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한직이라는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특히 뭐 지게 되면 뭐 몇백억, 몇천억을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검사들 중에서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보직입니다. 지금은 이제 속칭 때깔나는 자리는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지면 욕이나 먹고 뭐 잘해봐야 본전이고 여기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여러 각 정부 부처에서 소송을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이 지휘 감독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약간 조금 백오피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곳은 아니고요. 아마도 기소가 돼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비수사 부서로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재판 받고 있는 분이면 법무연수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아니라 송무부정시켰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했다. 이렇게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리고 그 사실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혐의나 이런 게 뭐 매우 수사가 좀 부실하게 돼 있는 것도 맞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비수사 검사로 보낸 거 아닌가? 지금 비수사 부서는 일반 그 현역 업무를 보는 검사들한테는 한직이에요. 이를테면 고검 가면 물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고검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검장은 다릅니다. 고검장 하면 영전했다라고 하죠. 이건 뭐 송무부로 간 게 아니라 이 몇 개 안 되는 검사장급 직책에서 그래도 이른바 고검장을 다 나중에는 검사장 노려볼 수 있는 직책에 갔다라는 점. 그래서 언론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손준성 검사라는 게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 비슷한 거예요. 이거 내 사람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잔류시켜놨던 인사였다. 난 다른 사람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맞물려 들어가게 되죠. 한동훈, 윤석열, 뭐 손중성, 여기에 뭐 성모검사.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일각의 지적은 뭔가 재판이 진행되고 지금 첫 공판기 준비기일이 진행이 됐거든요. 바로 인사나기 전날인가에. 입막음용 아니냐. 뭔가 내가 이걸 인사로 사실상 본 내지는 이 뒤를 봐준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언론들도 나올 정도로 이 부분은 좀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좀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도 과거에 이미 진즉에 다 무혐의가 됐고 이게 사실 선거 국면에서도 별로 힘이 있는 쟁점이 되지도 못했는데다가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불기소를 권유할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잠깐만요. 김웅 의원은 불기소 권고가 아니라 검찰로 넘겼죠. 아, 검찰로 넘겼죠? 예.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게 띄엄띄엄 된 수사 내지는 뭐 결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보은 내지는 입막음용이다.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 같아요. 제가 말은 아니고 예. 언론에서 한 말인데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뭐 일부 계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아 잠깐만, 김웅 의원 검찰에 넘겼나? 그때? 네, 넘겼죠. 김웅 넘겼죠. 네. 근데 그때 아마 공수처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유하지 않았나? 저 그건 한번 체크. 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넘어가고요. 않습니다. 네. 또 지금 성남지청장에 이창수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발령해 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대변인을 지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성남지청장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뒀던 건 이른바 이재명 수사가 이제 바로 이제 성남지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인사는 사정당국의 신호탄은 쏘아졌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저는 지금의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 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본인의 입으로 검사를 둔다는 건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검찰 수사 내역이랄지 어떤 검찰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많았을 때 본인의 대변인으로 발탁했던 인물을 성남지청에 다시 보낸다.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내 뜻대로 그나마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그게 아마 이른바 이 정부의 능력치, 검사를 평가하는 능력치가 아닐까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 변수를 제거하고는 이 인사는 저는 크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 뭐 민주당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 당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쪽만 수사한다 이런 논의는 저는 뭐 국민들에게 큰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대변인을 했었다.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겠죠. 근데 뭐 이분이 수사 역량이 어떤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 성남지청 정도 되면은 지청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뭐 밑에 검사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방향만 잡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주요 수사를 또 검찰 말고 경찰에서도 꽤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장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는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이제 검찰 내에서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남에 왔다. 이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이제 좀 짧게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스토리가 아니겠느냐. 정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 그 성남지청에 오면 더더욱 무리한 기소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했던 그 공정에 대한 의지 얘기를 잠깐만 돌아가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성남지청장이 누가 되느냐는 어제 인사 나기 전부터 언론에 이제 예측 기사가 되게 있었어요. 네. 관심 대상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사단이 아닌 사람을 성남지청장으로 그 발령을 내므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그러니까 했던 사람을 안 친다. 이거는 오히려 실체가 뭐든지 간에 오해가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정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한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런 정무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생각 솔직히 꽤 많이 동의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언론에 내지는 여론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정무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 인사하는 그 대검 차장의 생각은 뭐 그런 것보다도 실제 공정하게 수사하는 사람이면 뭐 외관보다 실질을 본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뭐 판단이 깔렸다는 거죠.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뭐 하면서 그냥 쭉쭉 넣은 거겠죠.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한동훈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본인이 하셨나 아무튼. 워낙 검찰에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중간 간부 이상급이란 어지간하면 다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인연이 있는 사람을 다 배제하고 인사하는 것은 사실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게 뭐 그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2,000명이나 되는데 인연은 정말 협소한 인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언론이나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다는 건 왜냐하면 중립적인 인사 분명히 할 수 있었죠. 오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건 본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른바 칼로 쓰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실력이 있고 뭐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근무력이 겹친다고 해서 뭐 배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근무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임명한 거겠지만 그 검찰에서 근무력이라는 게 꼭 자기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발령 나서 그냥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인사의 주체로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잘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잖아요. 두둔하셨죠. 그러면 이 인사는 한동훈 장관의 전결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 결제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이른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최종 결제안을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지만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되지 않는 이런 고위급 검사 인사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이 공백으로 있는 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사가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인사는 최종적으로 한동훈, 윤석열의 작품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검 차장이 되게 또 그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검 차장을 너무 좀 이원석 차장 거기도 그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만만하지 않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저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그 굉장히 거기도 대검에서 신뢰받고 쉽게 하면 이제 속칭 대쪽이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서도 신뢰도 높고 검찰 내부에서 평가도 되게 높아요. 인망도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 말로 이거는 검찰, 그러니까 대검의 입장도 많이 반영된 인사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안은 저는 아마 검찰에서 꽤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중에 이제 일부 한동훈 장관과 뭐 대통령실에서 좀 수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이제 그 이 서초동 이런 데서 이야기가 어떻게 들고 있는지 혹시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검찰총장 왜 지금 임명을 안 한답니까? 서초동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요새 저는 맨날. 듣기로는 인물 물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인사들이 좀 많아. 사양하는 사람한테? 네. 이거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른바 한동훈 장관 눈치 봐야 되고 검찰 그립감도 지고 가기가 사실 어려운데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냐?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이런 이유로 좀 인물들에게 이게 권유는 해도 잘 직접 의지를 나타내는 인사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서초동 갈 일이 없다. 제가 여의도와 상암동만 전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농담이고 저도 재판도 자주 가는데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 기수 문제도 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너무 또 그 기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직에 대해서 청문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옷 벗고 나가서 돈이나 벌지. 뭐 괜히 가족 다 털리게. 검찰총장 그거 뭐 한 1, 2년 하는 거 그거 뭐 굳이 또 게다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있고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내가 검찰을 완전히 100% 쥐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좀 별로인 사람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는 그 얘기 들어. 항상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아유 뭐 저는 뭐 할 일 많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고 뭐 약간 뭐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원석 차장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지금 대검차장 관련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뭐. 그래서 주목받는 게 여한섭 검사인데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낼 때 아니 왜 이 윤석열 사단을 이 능력도 인정받는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해서 아마 그냥 좀 휴지기를 갖고 나중에 좀 검찰총장 군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검찰총장 공석을 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최대 120 며칠까지 과거에 전례가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벌써 한 50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일단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인사 스타일 내지는 전체적인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어떤 점입니까? 지금 그 카풀 같이 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 성남지청에서 이노공 노정현. 이게 그렇죠. 그 노정윤인가요? 그분이 노정윤 강수진까지. 네. 그 노정윤 그분이 이제 최근에 노정윤은 축구 선수 아닌가? 노정연 그렇죠. 노정연 검사장 네, 축구 서부지검장 선수. 했던. 네, 갑자기 헷갈렸네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부산고검에 이제 검사장으로 갔잖아요. 고등 검사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산고검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검찰총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설이 아직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최근에 부산고검장 가신 분한테 무슨 소리냐? 그럼 몇 주는 아니지만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검찰총장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냐? 근데 이제 뭐 법조인이었어요. 저랑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분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면 뭐 한두 달 있다가도 뭐 본인이 원하면 뽑아 쓸 수 있지. 카풀한 사람이면은 뭐 무조건 같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풀이 핵심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분의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저도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지만은. 최근에 부산고검장 발령 낸 사람도 마음대로 그냥 검찰총장 시킬 수 있다 내지는 카풀한 인연이면 검찰총장 무조건 간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쪽에서도 그런 인식 갖고 계신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다. 너무 인연을 강조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면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저는 카풀 얘기를 기자분들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좀 들었었는데 성남지청에 본인이 근무할 때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 검사들에게 운전을 시켜서 출퇴근을 했는지. 진짜 카풀 멤버 그러네요. 예, 다 여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의외로 매력이 있으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부동시라서 의외로라고 하면 결혼하신지도 좀 늦게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예. 부동시라서 물론 운전면허를 못 땄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해서 급하게 또 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해서 카풀 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성남지청에서 있었던 여성 검사들에게 운전을 시켜서 출퇴근을 했다라는 시켰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서로 이제 좀 그게 맞으면 그냥 편하게 지휘 보화가 있고 검찰이라는 조직 내부를 정말 1이라도 아시는 분이 이거 시키지 않아도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지긴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 검사들 영전하는 인사들 보면 그때 카풀 멤버 저는 대단히 이 여성의 보는 관점도 부적절하고 이걸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이걸
폭넓게 이 검찰 내부에서 인력 풀을 잘 가동하면서 지금 인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공개 안 된 남성 회원은 있을 수도 있죠. 공개는 딱 3명이 지금 되는데 다 여성 근데 검사분들.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것도 물론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 뭔 소리냐 싶으실 수 있겠지만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랑 카풀했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노공도 검찰에서 진짜 평판이 좋은 사람이고요. 예. 제가 노정련은 솔직히 뭐 잘은 모르지만 강수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검찰 그만두신 지도 꽤 오래되고 근데 교수님인데 이분도 되게 그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고 훌륭한 분이라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네. 천하람 변호사도 이제 순천에서 주로 KTX로 이동하시죠? 네, 비행기도 자주 서울에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제가 카풀해 드릴까? 네, 좋죠. 저도 전망이 좀 있나? 한번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혁핵관의 반열에 와. 일났으니까. 엄청난 장기 투자네요, 진짜. 천 변호사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지원에.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핵관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투자 가치는 좀 생긴 예, 거 아니에요? 혁핵관. 그렇지. 뭐 한 10년 구르다 보면 저도 뭐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네. 말씀에 따르면 공천 문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게 많이 나온다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게 혁신이 아니야, 혁신이. 그렇죠. 게다가 또 제가 막 입을 나불나불 놀리고 다니니까 뭐 괜히 제가 막 또 그냥 카풀 없는 걸로 합시다. 미우트로 바뀔 수 있어. 없던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못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워낙 사법농단 주제가 많아가지고 거리가 많아서 그런데 힘듭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는 검찰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한번 요걸 좀 한번 다음 주에 네. 몇 가지 이제 경찰에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 좀 해. 그 얘기니까 까먹을 뻔했다. 공정에 대한 의지 강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건데 도이치모터스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정말 수사해야 돼요. 공정에 그거야말로 대한 소환 의지가 조사해야 돼요. 적극 발휘가 돼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네. 빨리 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고 서로 막 차명으로 하고 막 IP 접속을 하면서 이거는 너무 흔적들이 많이 나왔고 이미 공소장에도 이 일람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속도 내야 됩니다. 뭐 하도 많이 한 얘기라 가지고 뭐가 있었으면은 이미 갑자기 뭐 이 했죠. 얘기니까 예. 박준 변호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